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생 모아온 돈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입니다. 오늘은 칠순을 맞아 아들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과 그 속에서 찾아낸 진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에서 30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명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는 좁았지만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 고추장을 볶고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요즘 애들 너무 말라서 걱정이야. 단골 대학생이 엄지를 치켜 세우면 그게 바로 하루의 보람이었어요. 남편을 마흔에 여의고 홀로 아들 박민수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게 제 손에서 나갔죠. 민수는 서울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가끔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저 잘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잘 돼서 이번 달은 용돈 좀 더 드릴게요. 그런 말과 함께 통장에 찍히는 50만 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올 때마다 고급 과일이며 건강식품을 잔뜩 들고 왔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 잘 먹고 있다. 그런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수의 아내 김지혜도 함께 왔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던 지혜가 갑자기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뭐 바르세요? 뭘 바르긴. 그냥 비누로 씻는데. 에이, 그래도 관리 좀 하셔야죠. 제가 좋은 크림 사다 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관심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의아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부부가 또 가게에 들이닥쳤어요. 이번엔 손에 든 게 과일이 아니라 태블릿 PC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펼쳐진 건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사진이었어요. 넓은 수영장, 야자수가 늘어선 정원, 흰색 침대보가 깔린 오션뷰 객실. 이게 뭐니?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예요.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저희가 3박 4일 여행 예약했어요. 뭐, 제주도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춘천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주도는 꿈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겠니? 돈도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사업이 잘 돼서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사진도 찍어요. 요즘 애들 말로 인생샷이요. 인생샷.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엔 뭘 챙겨야 하나, 옷은 뭘 입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가게 문 닫는다고 미리 공지도 했죠. 사장님, 여행 가세요? 좋겠다. 그래, 아들이 효자라서 말이야.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커서 날 챙겨주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평생의 악몽이 될 줄은. 출발 전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 한도 좀 올려놓으세요. 왜? 너희가 다 준비했다며? 그래도 현지에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비상용으로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새벽 은행 ATM 앞에 섰어요. 화면을 따라 버튼을 누르니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행 가서 좋은 거 보면 아무래도 돈 쓸 일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바람, 야자수 향기, 파란 하늘. 와, 진짜 제주도구나. 렌터카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점점 이상한 방향이었어요. 번화가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더니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리조트 맞니? 아, 원래 예약한 곳이 오버부킹 됐대요.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하루만 여기서 묵고 내일 당장 옮겨준대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방문을 열자 좁은 원룸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리조트?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담당자한테 바로 항의할게요. 내일 아침엔 꼭 옮겨갈 거예요. 민수는 진짜 전화를 거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꼭 연락 주세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민수가 데려간 식당은 관광객용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 접시에 5만 원이 넘는 요리들 뿐이었죠. 어머니, 뭐 드실래요? 여기 흑돼지 유명해요.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냥 국밥집 가자.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쏘는 거예요. 민수는 메뉴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지갑이 없네. 뭐? 아, 진짜. 공항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일단 어머니 카드로 먼저 결제하시고 제가 한국 가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18만 원. 한 끼 식사치고는 비쌌지만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비도,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값도, 다음날 아침 조식값도 전부 제 카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행 카드 재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괜찮다. 내가 나중에 주면 되지. 둘째 날도 숙소는 옮기지 못했어요.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된대요. 내일은 꼭 옮길게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버부킹이 맞는 걸까? 지혜의 표정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민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둘째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어디? 가시면 알아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주시 외곽의 한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들어가시면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홀이 나타났어요.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100여 명쯤 앉아 있었고 단상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주 힐링 리조트 분양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상의 남자는 이한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8쯤 돼 보이는 그는 세련된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화면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화려한 리조트 조감도가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 하얀 건물들, 수영장, 골프장까지. 이 땅은 현재 평당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2,500만 원이 될 겁니다. 5배예요, 5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와, 대박이네. 지금 1억만 투자하시면 3년 후 5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한결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0년간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봐왔습니다. 손님 얼굴만 봐도 돈 있는 사람인지 외상할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한결의 눈빛에선 진실이 아닌 계산이 보였어요. 이건 사기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켜고 화면을 끈 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은 기회죠? 글쎄, 잘 모르겠구나. 제가 알아보니까 이 회사 완전 탄탄해요. 어머니, 식당 파신 돈이랑 예금 합치면 딱 1억 되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어떻게 알지? 예금 통장은 집 안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민수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한결이 직접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결정하시면 특별 할인 10% 드립니다. 내일은 이 가격 없어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쳐놨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거 좀 천천히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대기 중이거든요. 조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눈이 침침해서 나중에 크게 봐야겠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가 제지했지만 이미 다 찍은 후였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어머니,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엔 듣지 못했던 다급함이 묻어났죠. 그래도 급한 건 아니잖니. 내일 다시 생각해보마. 내일은 가격이 올라요. 오늘 해야 한다니까요. 민수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지혜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내 아들이 날 속이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여행, 잃어버린 지갑, 그리고 오늘의 설명에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거울 속 제 눈에는 낯선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밤 민수 부부는 옆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너무 조급하게 굴었어. 눈치챌 뻔했잖아. 알아. 근데 빨리 해야 해. 우리 빚 갚으려면 그래도 좀 천천히 하자. 어머니 의심하시면 다 틀어져. 알았어. 내일부터 더 잘할게.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모든 걸 다 들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한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5배 수익 보장, 놓치면 평생 후회. 전형적인 사기꾼의 멘트들이었죠. 계약서 사진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잘 몰랐지만 뭔가 이상한 조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환불 불가, 수익 보장 없음, 투자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모순된 내용들이 작은 글씨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고 아파도 약 먹고 일터에 나갔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중에 꼭 효도할게.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생각한 효도는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돈을 빼앗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활짝 웃으며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알았다.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도 계산은 제 카드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카드 재발급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괜찮다. 점심 먹으러 간 곳도 저녁 먹으러 간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식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갔죠. 셋째 날 저녁 민수가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 그 투자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 이런 기회 정말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 손해보시면 제가 다 갚을게요. 내가 갚아? 무슨 돈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은 대화에서 빚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 한국 가서 다시 생각해보마. 어머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사흘은 지옥 같았어요.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죠.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춘천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투자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갔죠.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싶어요. 네, 전부요? 네, 전부요. 수표로 발행해 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자유입출금 계좌까지 모두 해지했어요. 30년간 모은 돈 8천만 원이 수표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큰 금액인데 괜찮으세요? 사기 같은 거 당하시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수표를 가슴 깊숙이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어요. 단골 부동산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네. 명자 씨, 갑자기 왜요? 거기서 30년 사셨잖아요. 사정이 좀 생겼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만 팔아주세요.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죠. 2억 3천만 원.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음은 가게였습니다. 명잔의 분식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이던 젊은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가게 인수할 생각 없어요? 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좀 쉬고 싶어서요. 나이도 있고. 얼마에 하실 건데요? 5천만 원이면 돼요. 시설이랑 단골 손님까지 다 드릴게요. 젊은 부부는 고민하다가 이틀 후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짐을 쌌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간단한 살림만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민수의 얼굴이 보기 싫었으니까요. 친구 순자에게만 조용히 알렸습니다. 순자야, 나 좀 쉬러 갈 거야. 어디로? 얼마나? 모르겠어. 한동안은 연락 안 될 거야. 언니,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말 못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 마지막으로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어요. 번호 해지하고 싶어요. 어머니, 번호 유지하시면서 요금제만 바꾸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완전히 해지하고 새 번호로 개통해 주세요. 기존 연락처랑 사진 다 사라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30년 쓰던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민수도 친척들도 아는 사람 누구도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됐죠. 짐을 싸고 버스를 탔습니다. 강원도 홍천행 버스. 산골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홍천 터미널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쯤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집 20채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산골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알려준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단층 집이지만 마당도 있고 뒷산도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짐을 풀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춘천의 매연 냄새가 아닌 흙과 풀 냄새가 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들에 대한 원망,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으니 연결될 리 없었죠. 그는 아마 집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텅 빈 집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가게 앞에도 갔겠죠? 양도라는 팻말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이제 박명자는 죽었어요. 새로운 박명자가 이곳에서 태어날 겁니다. 홍천 산골 마을에서의 첫 아침은 고요했어요. 새소리에 눈을 뜨니 해가 뒷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춘천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화로움이었죠. 마당으로 나가니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에서 왔어요. 그래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외롭겠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사정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식당 주방에서만 살았지만 흙을 만지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모종을 심었죠. 잘 자라다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식물들이 조금씩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대여섯 분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 사세요? 마을 끝에 단층 집이요. 아, 거기. 몇 년 비어 있던 집인데 잘 오셨어요. 할머니들은 따뜻하게 반겨줬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여기 모여요. 심심하면 나오세요. 네, 그럴게요. 조금씩 일상이 자리 잡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날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35쯤 돼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청년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문제를 해결했어요. 글자 크기를 키워드렸어요. 이제 보기 편하시죠? 어머, 정말 그러네. 고맙구나. 저 바로 저 위에 집에 살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래, 여기 사는 사람이야? 네, 한 6개월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 반갑다. 난 춘천에서 왔어. 춘천이요? 가까운데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 더 묻지 않았어요. 청년은 최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 번아웃이 와서 내려왔다고 했죠. 저도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구나. 여긴 어때? 좋아요. 조용하고. 할머니는 적응 잘하고 계세요? 응, 괜찮아. 진우는 그날 이후로 종종 들렀어요.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드세요? 된장찌개나 끓이려고.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 요리는 잘 못해서. 그래, 같이 먹자. 저녁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 요즘은 안 해. 더 묻지 않았어요. 진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순자야.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지. 순자야.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난리야. 언니 찾는다고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녀. 그래. 언니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수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언니가 치매 걸렸다고,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래? 아무도 안 믿어. 다들 언니가 멀쩡한 거 아니까. 근데 민수 왜 저래? 순자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말 못해. 알았어, 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변호사요? 왜요? 좀 도움이 필요해서.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래,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근데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진우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사실은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투자 설명회, 그리고 도망쳐온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중간중간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힘드셨겠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할머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제 친구 변호사를 만나보시죠. 그분이 잘 도와주실 거예요. 며칠 후 춘천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진우가 함께 차를 몰고 데려다 줬어요. 변호사 한미숙은 50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깔끔했고 한미숙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진우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미숙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네,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미숙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예요. 그리고 명예훼손도 추가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요? 아드님이 치매 운운하며 거짓말을 퍼뜨린 거잖아요. 이것도 범죄예요. 한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요. 아드님과 며느리분께. 내용 증명이 뭐예요? 법적으로 경고하는 문서예요. 앞으로 어머님께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고소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민수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한미숙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망설이시면 계속 당하세요.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알아요. 근데 어머님 재산뿐 아니라 명예도 지켜야죠. 치매 환자로 몰리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럼 해야 해요. 한미숙의 말이 옳았습니다. 알겠어요. 해주세요. 잘 결정하셨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지혜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박명자님의 모든 법적 대리는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무단 연락 및 접근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후 한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죠. 그랬구나. 그런데 좀 난동을 피웠어요. 다 녹음했으니 걱정 마세요. 민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슬펐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지혜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한미숙이 전달해 줬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수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지혜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용서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산골로 돌아와 텃밭을 가꾸며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진우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좀 펴지셨어요. 그래? 네.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고마워, 진우야.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죠.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좋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뭔가 도움되는 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머니 경험을 나누시는 거죠. 저 같은 사기 당하지 않게. 진우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미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요? 어머님 고소건 때문에 조사하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요? 네. 아드님이 어머님 말고도 여러분께 같은 수법을 썼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민수가 나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으신 분도 계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곧 재판이 열릴 거예요. 재판이요? 네. 어머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법정에 선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춘천지방법원 법정 복도에서 한미숙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민수는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인, 박명자님 입장하세요.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증인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피고인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좋았어요. 아들이 효도하려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허름한 숙소, 잃어버린 지갑, 투자 설명회,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저 믿으세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치매 환자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네. 재판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팔순 노인, 70대 할머니, 60대 아저씨, 모두 민수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민수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나왔어요. 한미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끝났어요. 그런가요? 네. 이제 어머님 재산은 안전해요. 그리고 명예도 지켜졌고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산골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다행이에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로당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도 그런 문자 받았어. 손자가 사고 났다고. 나는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더라. 계좌가 이상하대. 다들 스마트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당신은 어때? 이런 거 안 당해? 저도 조심하긴 하는데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타겟이 되기 쉬워. 그날 저녁 진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마을 어르신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제가 자료도 만들고 설명도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경로당에서 첫 교육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15분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큰일 당할 뻔했어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당한 일 어떻게 대처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할머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명자 씨, 힘들었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어? 처음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우가 옆에서 설명을 보탰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가족을 사칭해요.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해? 항상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문자나 메시지만 믿으면 안 돼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고마워. 나도 조심해야겠어. 우리 다 같이 조심해요. 그날 이후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경로당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죠. 명자 씨 얘기 들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시작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명자 씨,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명자 씨가 하는 교육이 소문났나 봐요. 다른 마을에서도 해달래요. 정말요? 홍천군청에서 지원도 해준대요. 강사료도 나온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명자 씨만큼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천군 전체로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한 달에 4번 다른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매번 30명 이상이 모였고 다들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쉽게 속아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요. 제 말에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사기꾼들은 그 외로움을 노려요. 친절하게 굴고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줘요. 그러다 마지막에 돈을 가져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투자든 뭐든 며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가족이나 친구한테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할머니들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명자 씨, 우리 같은 늙은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우가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선택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깻잎도 싱싱했죠. 잘 자랐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식물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바람은 서늘해졌죠. 경로당 앞에서 할머니들과 김장을 담갔어요. 명자 씨, 칼질 솜씨 좋네. 30년 장사한 사람인데 당연하지.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어요. 돈도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만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편함을 확인하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김지혜.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어머님, 저는 지혜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머님이 읽어는 주실지 수없이 망설였어요.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어머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더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때 찾아뵙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죠. 지혜는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진우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용서해야 할까?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진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텃밭을 가꾸며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를 용서한다고 해서 민수까지 용서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혜는 지혜고 민수는 민수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야, 편지 잘 받았어.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산다니 다행이야. 언젠가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 만나자. 건강해라.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도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어요. 명자 씨, 춘천시에서 초청이 왔어요. 춘천이요? 네. 시청 대강당에서 큰 행사래요. 200명 정도 모인대요. 망설여졌어요. 춘천은 제가 30년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아는 사람도 많고 혹시 민수와 마주칠지도 몰랐죠. 할머니, 피하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가야지. 이제 피할 이유가 없어. 잘 결정하셨어요. 춘천시청 대강당. 정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2살이에요. 춘천에서 30년간 분식집을 했죠.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명자네 분식 사장님. 순자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단골 손님들, 이웃 상인들.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나누려고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들에게 당한 일, 도망친 일, 법정에 선 일,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객석은 조용했어요. 다들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순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순자야.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나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연락 못해서. 아니야. 이해해. 그런데 언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응, 이제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존경해요. 힘내세요.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춘천을 떠나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는 기분이었어요. 산골로 돌아오니 텃밭에 배추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있었니? 물을 주며 말을 걸었어요. 저녁에 진우가 왔습니다. 할머니, 춘천은 어땠어요? 좋았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축하드려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둘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뭘?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 맞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계절이 또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경로당에서 송년회가 열렸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떡을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 올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빛난 사람이야. 맞아, 맞아.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민수의 인생이고 이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지혜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따뜻했어요. 그래, 천천히 가자.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을 보니 새로운 시작 같다.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늦었지만 괜찮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아가리라.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72살에 느끼는 설렘이라니. 웃음이 났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산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텃밭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경로당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요. 민수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진우는 여전히 좋은 이웃이고 마을 사람들은 가족 같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자유. 72년 만에 찾은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된 일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